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시대의 거장, 스승을 말하다 마이너스의 정창화 감독에게 영화를, 조선과 한국민중에게 예술론 배웠다. 영화감독 임권택, 그랑기용 월간중앙 선임기자, 사진 전민규 기자. 임 감독은 영화감독 데뷔 후 10년 동안 50여 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말 그대로 찍어내듯 영화를 제작하는 당시 한국 영화계의 현실 속에서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었다. 임 감독도 한국적인 영화에 대한 욕심은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은 10년 뒤에나 가능했다. 전반기의 작품은 우리 삶과는 전혀 무관한 단순히 흥행만을 위한 영화들이었어요. 남작 함부로 많이 지어 내물했다고 표현해야 될 만큼 10년 동안 50여 작품을 찍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작품을 찍으면서도 특별히 좋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제 영화의 수준을 할리우드 영화의 3류나 2류까지 그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물론 그것이 가당치 않은 야심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제작비의 규모부터가 다르고 인적 능력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열악했거든요. 할리우드는 최신식 좋은 기자재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꿈은 접자고 마음먹었죠. 그 후 좀 미숙하더라도 한국 사람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우리만의 영화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제 영화가 외국으로 출품이 돼서 상영된다면 미국 영화의 아류가 아닌 한국 사람들이 살아낸 순환의 세월이나 삶,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문화적 개성들을 담고 싶었죠. 그래서 영화의 질이 좀 떨어지거나 혹은 미숙한 것으로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 필름에 담긴 내용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찍어낼 수 없는 한국 고유의 것이니 눈에 띌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감독 데뷔하고 10년 후에 했던 생각이니 비교적 빨랐던 것 같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탐닉했던 시절 임 감독은 존 포드, 빌리 와일더, 조지 스티븐스 같은 명장들을 영화를 통해 사숙했다. 존 포드 감독은 카리스마의 화신과 같은 인물이었다. 임 감독이 그의 영화와 별개로 알게 모르게 그의 강력한 파워를 부러워했을 것이다. 존 포드 앞에서는 할리우드 스타 시스템, 최강의 배우들도 함부로 나대거나 감독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항변할 생각을 감히 할 수 없었다. 그는 영화를 제작할 때나 그 이후나 항상 자신이 보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권한을 즐겼다. 빌리 와일더 감독의 영화 중 임 감독이 인상 깊게 보며 많은 것을 배운 것 중에는 하우의 연정, 제17 포로 수용소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 등이 있다. 그 외 조지 스티븐스 감독 등의 영화를 보며 최고의 아류 할리우드 영화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가 표현했듯 가당치 않은 야심이었다. 그는 동시대에 활동한 국내 감독 중 이만희 감독을 가장 크게 의식했다. 두 감독 모두 다양한 장르를 섭렵했고 특히 액션 영화와 전쟁 영화에서 솜씨를 발휘했다. 1970년대에 이 감독의 산포 가는 길이 있었다면 80년대에는 임 감독의 만다라가 있었다. 두 영화 모두 한국 로드무비의 대표작으로 두 사람은 모두 길을 통해 한국을 다시 바라봤다. 전쟁 영화도 마찬가지다. 이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 임 감독의 전쟁과 노예는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다. 이 감독은 그러나 1975년 불과 44세의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임 감독은 1975년 이만희 감독을 이렇게 회상하고 또 평가한다. 이 감독을 특별하게 의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살아있었다면 제 영화가 훨씬 좋아졌을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지면 안 되겠다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키는 감독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이만희 감독이었습니다. 제가 증언을 찍고 있을 때 이 감독은 들국화는 피었는 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중간에 문제가 돼서 이 감독이 하차하고 저더러 나머지를 찍으라고 했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제가 그 나머지 작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였어요. 이 감독은 저와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절대로 흉내 낼 수 없는 세계였죠.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머물러 보였던 조선시대. 임 감독의 처녀작 두만강아 잘 있거라가 크게 히트한 것은 행운이었다. 아니 행운이라기보다 영화 인생의 사활을 걸었던 작품이니만큼 임 감독 최고의 공력을 들여 만든 결과이기도 했다. 그가 만든 네 번째 작품이자 최초의 사극이었던 망부석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 해경궁 홍씨의 입장에서 사도세자의 극을 다룬 작품이었다. 사극의 감성과 세계관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교적 훈육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임권택 영화의 전편에 흐르는 견고한 전통의 흔적들은 그 세계로부터 온다. 제게 사극이란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서를 들여다보고 싶은 세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외가는 친가보다 월등히 교적 가풍 깊었던 집안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더라도 우리 어머니만큼 그런 업무가 없어요. 아이들을 무지하게 엄격히 키웠으니까. 아마 그런 엄함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 전통이 갖는 어떤 기품이나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다리를 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선시대는 어머니와 바로 맞닿아 있던 시대죠. 조선시대 말기는 조선 역사 전체를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담고 있던 세계죠. 아주 느리게 발전이 이뤄졌으니까요. 정착된 유교적 규범이 주는 생활, 이런 것들이 어머니에게 고스란히 머물러서 조선시대가 고여 있었고 그것이 가정교육을 통해 고스란히 제게 전해졌겠지요. 어머니라는 커다란 스승은 조선시대로 상징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도덕적 체계를 제게 상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떠나 전통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사극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를 만들 때도 저한테 조금씩 드러났다고 봐야죠. 2002년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취화선의 장승업, 1843만 1897도 조선시대 말기,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세대와 맞닿아 있던 세계에 속해 있던 인물이다. 장승업이 죽은 지 불과 40년 후에 임 감독이 태어났으니 시대를 좀 넓게 포괄하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린 나이에 객지에 나와서 고아처럼 자란 것, 그림 그리는 일과 영화를 연출하는 것, 장승업이 20살 때 천재 소리를 듣고 화가로서 이름을 날린 것과 임 감독이 20대 중반에 감독이 된 것, 술을 좋아했던 것 등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다. 장승업 선생은 20세 때 천재 화가 소리를 들었으니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텐데 행적도 없이 살다가 52세 때 아예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그러자 주변 친구들이 금강산에 들어가서 신선처럼 살 것이라고 말했다더군요. 화선으로서 이룬 자 혹은 화가로서 정말 크게 이룬 자로 평가되는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은 아주 어린 나이에 천재성이 드러나면 오래 못 가요. 그런 천재성 때문에 노력도 안 하게 되고요. 그런데 장승업 선생은 화가로서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살아냈으면 행방불명 됐을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분의 삶에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임권택의 영화답다. 한국적인 삶이 진솔하게 담겼다고 생각되는 영화들을 찍어낸 건 1970년대 이후부터다. 족보 1978나 깃발 없는 기수 1979, 그리고 만다라 1981 등의 영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어내기 시작했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이어진 홍성유 원작 장군의 아들 3부작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며 임 감독을 흥행의 보증수표 반열에 올린다. 본인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이 3부작을 자신이 추구했던 영화 세계로부터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팬들의 생각은 달랐다. 늘 잊고 싶다고 말하던 자신의 1960년대식 다치마와리 액션 활극으로 돌아와 신명나게 연출한 결과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운 영화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평론가 정일성은 마치 다듬을 대로 다듬어진 장인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펼쳐내는 거칠 것 없는 자유자재의 장면들, 여기서 임권택은 대중영화의 진수를 보여준다고 평했다. 영화란 결국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라는 사실을 일깨운 영화라는 것이다. 고향에서 판소리 접한 후 30년 만에 만든 서편제. 1993년 서편제를 찍을 때 정일성 촬영 감독과 현장에 섰다. 서편제는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국민영화의 반열에 우뚝 섰다. 장군의 아들 성공 후 제작한 영화가 서편제 1993다. 서편제는 전국적 관객 집계가 불투명했던 당시 단성사 한 개관에서만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6개월 넘게 전국의 영화관에서 상영돼 국민영화로 불리게 됐다. 100만이라는 숫자는 영화가 상영됐던 그 당시 종로에 있던 단성사라는 단독 상영관, 극장에 들어온 관객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숫자를 정확히 집계할 자료들이 없었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지방에서는 표를 돌려 사용하기도 했고요. 서울 개봉관에서만 100만 관객이었으니 전국적으로 다 따지자면 꽤 됐을 거예요. 몇백만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서편제는 제가 30년을 마음에 두고 숙성시키며 탄생시킨 영화였습니다. 감독 데뷔작인 두만강아 잘 있거라가 데이트를 치고 나서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영화의 흥행을 도와준 흥행업자가 먼 친척이었는데 그분과 어떤 음식점에서 함께 식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식당에 판소리꾼들이 들어오고 돌아가신 공옥진 여사도 오셔서 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얼이 좀 빠질 정도로 빠져들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판소리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겁니다. 장군의 아들 성공 후 제가 영화사에 제의를 했어요. 이런 영화는 절대 흥행이 될 리 없겠지만 우리 판소리를 알릴 수도 있고 저 예산이기도 하니까 한번 찍어보자고요. 영화사는 장군의 아들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인지 흔쾌히 응해주더군요. 감독이 자기 입으로 흥행이 될 리 없다는 말을 하고 영화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 제작하는 일은 흔치 않은데 말이죠. 그렇게 영화를 찍기 시작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영화 인생에서 그 정도로 자유롭게 마음을 비우고
영화를 찍은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망해도 상관없다는 마음으로 찍었으니까요. 존경하는 것은 좋으나 안이한 모방은 금물. 망중한 속에서도 노장의 카리스마가 억력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촬영에 임하기 전 영화를 포기하고 싶은 한계를 느끼며 절망하곤 한다. 임 감독의 청을 들어준 제작자가 바로 태흥 영화사 이태원 대표다. 지금은 극장업에 전념하며 영화 제작을 떠나 있지만 1980년대부터 2004년까지 이태원 대표는 한국 영화의 어른이자 또한 청년이었다. 그가 특유의 뚝심으로 밀어붙인 영화들은 한국 영화의 굵직한 자산이고 특히 임 감독의 영화 인생에서 제작자 이태원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이태원 대표는 만다라 1981을 보고 임권택 감독과 함께하겠다고 결심했고 태흥 영화사의 창립 작품을 비구니로 결정했다. 이후 하루인생까지 15년 동안 임권택 감독의 12편 중 개벽 1991을 제외한 11편이 태흥 영화사라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태원 대표는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를 축하하는 자리엔 함께하지 못했다. 천년악 제작을 돌연 포기했던 것. 이후 영화는 난항을 겪다가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었고 영화계에선 충무로의 두 어른의 결별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태원 대표는 제가 하자고 한 것에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요. 무엇을 하자고 하면 그래, 하자였지 그 다음에 일체의 간섭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찌 보면 만날 임권택이 하자는 대로만 했습니다. 장군의 아들 빼놓고는 그가 하자는 대로 한 게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신날 리도 없고요. 그러니 제가 그분을 원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임 감독의 스승 정창화 감독은 앞으로 자신이 닦은 길을 갈 두 사람 바통을 넘겨받을 후배 감독으로 박찬욱 감독과 류승환 감독을 꼽았다. 그는 공동경비구역 JSA 2000을 보고 박 감독이 대성할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박 감독은 올드보이 2003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 정 감독은 그 장면을 미국에서 TV로 보면서 박수를 쳤다고 한다. 임 감독은 생각이 좀 다르다. 자신이 닦은 길을 후배 감독이 다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후배 감독들의 영화나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는 몹시 말을 아낀다. 존경하는 것은 좋으나 안이한 모방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102번째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장에게도 영화 제작은 아직도 고통스럽고 두려운 과정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포기하고 싶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촬영 준비는 다 끝나서 찍기만 하면 되는데 정작 감독 자신이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를 때가 그래요.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수천리 밖으로 훨훨 도망치고 싶은 절망스러움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감독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연출자들의 고통이라면 고통인데 저는 평생 영화를 만들면서 그런 순간을 얼마나 여러 번 만났겠습니까? 그렇다고 도망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영화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화를 버리게 된다면 그날로 제 인생은 파멸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그걸 넘어서지 않으면 죽음밖에 더 있냐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는 것, 영화 말고는 통 모른다는 것이 어쩌면 제가 영화 속에서 오래 살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습니다.